세균 감염을 치료할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항생제죠. 적절히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일 때도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써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항생제 오남용과 이로 인한 내성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항생제 사용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44%, 거의 절반에 육박하죠. 이 항생제 오남용과 이로 인한 내성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항생제 사용 지침을 내놨습니다.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막고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인데요. 내용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중식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항생제 오남용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항생제 사용 지침을 내놨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에 나온 항생제 사용 지침은 주로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이미 그 학계에서 감기를 포함한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지침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만든 지침은 최근에 이 감기나 이런 상기도 감염에 대한 역학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부 주도로 최초로 만들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 의미는 정부가 앞으로 항생제 사용과 관련해서 강력한 정책을 개발하고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단순 감기의 경우는 이제 항생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경우에는 또 항생제를 처방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언젠가요? 예, 정말 단순 감기라 그러면 100%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세균의 효과가 있는 항생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기를 앓다 보면 특히 이 어린이들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상기도의 점막이 손상이 되면서 부비동이나 또는 중이 쪽에 세균에 의한 염증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을 해서 염증을 조절해야 되고 감기와 유사하게 인두편도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인두편도의 약 15%에서 30%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잘 감별을 해서 항생제를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나온 항생제 사용 지침이 소아 감기에만 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감기가 많이 걸리는 연령대가 소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감기에 가장 많이 그 감기에 걸리게 되고 또 감기에 걸린 다음에 증상 조절을 잘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기에 대한 그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지침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우선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감기를 완벽하게 감별 진단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 지침을 만들어서 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화하려고 노력을 한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기로 인한 항생제 처방, 그 오남용, 이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실제로 그 항생제 처방의 그 국가적인 통계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OECD에 해당하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 30, 40% 이상
항생제 처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생제 처방이 적은 스웨덴 같은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2배 이상 상기도 감염에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상기도 감염에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교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상기도 감염에서 항생제 처방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요. 이 항생제를 오남용했을 때 부작용이 그만큼 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 항생제를 뭐 적절하게 쓰든지 또는 이제 오남용을 하든지 간에 항생제 사용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항생제를 사용한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이 항생제와 접촉하거나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 항생제와 우리 몸 속에 있는 세균들이 자주 접촉을 하다 보면 세균들이 항생제에 죽지 않고 피해가는 그러니까 내성을 만들어서 생존하는 전략을 스스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항생제에 듣지 않는 그런 기전을 갖게 되는 세균들이 우리 몸 속에 있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실제로 몸을 공격해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에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잘 듣지 않게 되면 빨리 치료가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남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폐혈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사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중대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항생제를 가능한 가급적 최대한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건 실제로 이제 항생제 오남용으로 내성균에 이제 취약해지면 이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슈퍼박테리아에 이제 감염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흔히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다제내성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제내성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약제, 여러 가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다제내성균이 우리 몸에서 항생제와 원래 몸속에 살고 있던 세균들이 자주 접촉을 하면서 내성을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해서 만들게 된 상태에서 우리 몸에 있다가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또는 요로 감염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혈류 감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그 폐렴이나 혈류 감염증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쓰게 되는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실제 초기 치료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서 환자가 폐혈증이 빠르게 치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항생제 오남용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항생제 사용 지침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의료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게 이제 의료 현장에서 3분 진료 등이 이제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감기라고 진단을 내리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병력 청취를 자세하게 해야 되고 이 감기 때 나타나는 증상, 그러니까 열이 난다든지 기침, 가래, 콧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하나하나씩 감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려면 병력을 잘 청취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몸을 꼼꼼하게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려면 당연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는데 현재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꼼꼼한 진찰과 병력 청취가 어렵기 때문에 감기를 완벽하게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사들은 그런 그 완벽하지 않은 그런 감별 상황에서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생제를 더 처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현장에서 잘 사용이 되려면 현재와 같이 짧은 그 진료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연장을 해서 충분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을 막으려면 이런 것들 반드시 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항생제의 처방은 먼저 의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기도 감염에서의 항생제 처방은 사실 굉장히 소수, 일부에서만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 중에서 꼭 항생제가 필요한 인두 편도염이라든지 감기 후에 생기는 중이염이나 부비동염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들이 상기도 감염이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항생제 처방 자체를 자제해야 되겠고, 또한 특히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나 환자분들 스스로가 이 감기에 대해서 빨리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생제 처방을 의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항생제가 필요해서 처방을 한 상태에서는 그 항생제가 남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잘 복용을 해서 내성균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되겠고, 또 혹시 약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이 약을 바로 폐기를 해서 남겨뒀다가 재복용을 하는 일을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을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이 보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만큼 항생제 사용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대한의료 관련 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